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3%입니다. 사실상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가슴 졸여야 했던 수능시험 무사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사회탐구와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과학탐구는 여러 과목들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사회탐구 중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비중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3.3%입니다. 이 사회탐구 중에서는 경제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제일 적습니다. 경제를 그만큼 어려워하고 점수 따기가 쉽지 않다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와 담을 쌓아놓으면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번 국어 영역에서도요,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든 게 경제 관련 지문이었습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슈팅과 정부 정책 수단을 소재로 한 지문이 국어 문제로 나온 겁니다. 오버슈팅이 무슨 축구 게임 용어인가 했다. 아유, 시간 여기서 다 버렸다. 이런 학생들이 많던데요. 작년에도 국어를 비롯한 여러 과목에서 생활경제와 밀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평소 경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겸연쩍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자주 들으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에 경제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11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이게 오버슈팅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 때문인지,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들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인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에 맡긴 돈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5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해주셨던 뉴스 중에 우리 변동금리 대출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 코픽스라고 하는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이번 달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네네. 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를 은행들이 잘못 산정했다. 좀 네네, 과하게 맞습니다. 부풀려서 산정을 해서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다인지 아니면 다른 오류가 또 있었던 건지, 왜 이게 뒤늦게 밝혀지는 건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 금감원이 좀 더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네요. 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저희 방송을 들었는지 관리 감독이 좀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자금 조달 원가가 어떤 건지, 네. 자금 조달 루트가 많을 테니 그거 다 일일이 다 가져와봐, 이런다는 거죠. 예, 그게 한 28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하면 286개 정도의 항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그 은행연합회가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것들도 있고 뭐 네. 해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코픽스 금리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하나은행이라는 곳에서 이 286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올리는 바람에 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어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의 자체 감사에서 이게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체 감사도 아니었고 감사원이 이제 그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286개 중에 40개만 점검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220개 정도는 전혀 보지도 않았다. 어쩐지 사기업인 은행이 네. 2년 전에 혹시 우리가 금리 산정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2년 전 서류를 왜 뒤져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잠깐 그래서 했었는데. 이건 고맙다. 뒤늦게라도 살펴보고 또 숨기지 않고 알려줬으니. 네. 그것도 아니었네요. 감사원이 들여다보다가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정책 감사를 하면서 코픽스 오류가 예전에도 한두 번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일일이 다 맞춰보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개를 보는 것도 네. 2012년도에 한 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나마 보고 있는 게 40개였고 예. 2015년도에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또 한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 주요 항목만 보면 되겠지라고 해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걸 전부 다 볼 테고 예.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책임자까지 다 뭐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그 안 준 거에 대한 그 가상금리라도 우리도 좀 이자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주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 덕분에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은 예. 금리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죠. 네. 카카오뱅크라고 인터넷 은행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뱅크가 뭐 예금 금리도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을 할 때 절차도 간단하고 대출 그렇죠. 금리도 다른 은행보다 싸다. 네. 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일 텐데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또 말들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뉴스로 나온 얘기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10월 달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카카오뱅크의 평균 금리가 3.75%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월 달과 비교해 보면 0.5% 포인트 정도가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뭐 이 폭이 뭐 맞냐 적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어떻게 됐냐가 지금 좀 논란인데 다른 시중 은행들은 이 기간에 0.1% 포인트 정도를 금리를 올렸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니까 네. 예. 야 이렇게 싸다고 했던 카카오뱅크가 결국에는 고객들 잔뜩 확보해 놓고 너네 금리 이제 올리면서 점점 장사하는구나. 뭐 이런 지금 뭐 여론이라고 할까요? 네. 언론들도 좀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해하는 상황이죠. 카카오뱅크가. 여쭙고 싶은 게 한두 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으면 네. 대출을 받고 난 후에 대출의 만기까지는 이자율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매달 이자율이 바뀔 수 있다고 서로 알고 대출을 받은 겁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해줬던 마이너스 통장은 대부분 1년의 고정금리 상품이었어요. 1년 후에 예. 갱신을 하면 그때 갱신하는 이자가 거죠. 달라지지만 1년 동안 이자는 항상 고정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예. 예. 그런 상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은행들이 나오면서 상품을 좀 다양화한 것이죠. 그래서 1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갈 수도 있고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어제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측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자기네들이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8은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이고 2 정도는 변동금리, 3개월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금리가 올라서 야 이거 가지고 완전히 장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까 말한 2 정도는 해당이 되고 알겠어요. 8알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고객들 되는 10명 거죠. 중에 8명은 1년 동안 이자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뀌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으셨으니 이번 네. 사건과는 무관하고 예. 나머지 한 2명 정도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금리가 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도장 찍으신 분들인데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네, 그거는 그런데 그 변동이 조금만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확 많이 됐다. 오르더라. 그 얘기군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의 변동금리라고 하는 건 은행들이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막 변동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변동시킬 수 있는 폭은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이제 코픽스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그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 산정 기준을 보면 보통은 이제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은행의 조달 원가와 비슷할 테니까요. 예, 은행채 금리거나 아니면 코리보 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리보 금리 역시도 여러 은행들이 이 조달하는 금리를 평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산정을 하는데 이 가상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고객의 신용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의 신용도로 해서 일단 금리를 조금 더 붙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마진을 내야 되는 부분, 네. 그 부분도 거기다 조금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 마진 폭을 얼마나 잡느냐가 은행 간의 차이를 좀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 이자율을 정할 때는 그런 거 다 정해놓고 마진폭도 정하고 가산금리도 알아서 정해서 김치영 고객님은 1년에 이자가 4%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네네. 3개월 후에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원가가 올라서 한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3개월 후에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김치영 고객님한테 마진을 좀 더 먹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까지 갑자기 갖다 붙이면 그 말은 3개월 후에 얼마든지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카오뱅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 고객들에 해당되는 금리를 자신들이 조정한 거지 네. 과거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선택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 변동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 변동이 시중금리나 은행의 원가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겠으나 그 변동폭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많다 하길래 예. 그럼 카카오뱅크만 더 갑자기 원가 높은 뭔가로 조달했다는 뜻은 아닐 테고.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닌데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출범할 때 카카오뱅크는 시장에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진폭을 상당히 아하. 줄여놓은 상태였고요. 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된 신규 이후에 고객들에게 0.5를 올렸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의 마진폭을 조금 더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측에서도 계속 대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 건전성 부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게 조금 반영된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금리 오름폭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인데 여전히 카카오뱅크가 시중 은행들 전체 마이너스 통장의 평균 금리를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데는 지금 뭐 국민은행이나 IBK나 이런 데들이 4% 후반대인데 뭐 지금 카카오뱅크는 3% 후반대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신규 고객들에게 더 많이 이제부터는 좀 비싸게 받겠습니다라고 그건 하는 맞는 것도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예, 그것도 예. 뭐 그럴 수 있죠, 네. 은행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 고객들 중에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20%의 고객에게 갑자기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의 부당함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객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서 금리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가 변하거나 시중에서 조달금리가 변하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은행의 마진폭이 많이 올라가서 나에게 부담이 더 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상품 선택할 때 이런 은행은 선택 안 해야 되겠죠.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요. 김치영 기자를 모셔다 놓고 타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본에서 기업들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자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가상통화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부터 가상통화를 이제 공식 화폐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 때 가상통화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돈으로 인정받지 않거나 기업들이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이제 회계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재기 한다는 겁니까, 그럼? 사재기가 아니라 갖고 사재기가 있다는 아니라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슈퍼에서 제가 가상통화로 물건을 사면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결제를 기업이 받기 때문에 기업이 예. 가상통화를 계속해서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회계 기준에서 자산으로 인정해 줄 방침으로 지금 그게 발표가 됐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가 네.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ICO라 그래서 기업이 기업 공개를 가상화폐로 하는 경우들이 요즘 종종 있거든요. 네. 이거는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주고 대신에
돈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투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놓은 게 자본으로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아마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일본에서는 가상화폐가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을 돈을 의미하는 순대외 채권의 규모가 이게 단군일의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4,474억 달러로 네. 6월 달에 비해서 243억 달러 정도가 늘었고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해서 나중에 받을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빌린 것보다 나중에 예. 받아야 될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뭐 우려스럽다라고 얘기 나온 게 아까 이제 외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나중에 외채 비율은 조금 올라가서 뭐 30%를 넘어섰다.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다라는 부분도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외환위기 때 이게 저희가 657%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과 외국의 주식 같은 걸로 투자해서 갖고 있는 돈 네. 다 왼쪽에 쌓고 우리가 빌려온 돈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 투자한 돈 다 오른쪽으로 쌓으면 왼쪽이 조금 더 많은데 그게 사상 최대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우미주 씨가 보내신 질문인데요.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고 망하면 그 은행에 넣어둔 예금 중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그 은행에서 빌린 부채는 지구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금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면서 대출은 끝까지 다 받아내려는 겁니까? 대출도 5천만 원까지만 갚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 같기도 한데요. 은행이 갑자기 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아 갔다가 그 대출을 못 갚을 때 그때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그 이유 말고는 사실은 은행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 받아간 분들이 대출을 못 갚거나 안 갚으면 이제 망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못 갚은 대출만큼을 사실 예금보험공사가 다 채워 넣어주는 거고요. 다만 그걸 다 채워주려면 큰 돈이 드니까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돌려줄 만큼만 채워주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런데 만약 은행이 망했다고 나 저 은행에서 빌린 돈도 5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머지는 안 갚겠다고 하시면 은행이 구멍이 더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채워 넣어야 할 돈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부채는 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받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망한 은행에서 빌린 부채는 사실상은 안 갚아도 되는 부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망한 은행에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예금도 3억 5천만 원이 있었으면 사실은 원칙대로 하자면 부채 3억 원은 무조건 갚으셔야 되는 거고 예금 3억 5천만 원 중에는 5천만 원만 돌려받으시고 3억 원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지금의 원칙인데 실제로는 부채 3억 원, 예금 3억 5천만 원 있으시면 이걸 서로 상쇄해서 이분은 예금 5천만 원만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가정하고 5천만 원까지는 돌려주니까 그 5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채 3억 원은 사실상 안 갚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부채 3억 원, 예금 3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은행 문 닫고 나서 5천만 원을 다 돌려받았으니까 이분은 손해를 한 푼도 안 본 겁니다. 그래서 망한 은행에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예금을 사실은 더 많이 보장받는 것이고요. 바꿔 말하면 그 은행에서 빌린 부채는 또 안 갚아도 되는 셈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망한 은행에 예금만 많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채만 많이 있으셨던 분들은 예금은 손해가 크게 되시는 거고요. 부채는 다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불공평한 면도 있는데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는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1년 전만 해도 1달러를 사려면 1,200원 넘게 줬어야 되는데 요즘엔 1,080원 남짓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변화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혹시 걱정해야 될 일은 없는지
거시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이 이제 내린다고 표현하죠.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원화 강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한 이후에 지정학적 불안이랄까 또는 뭐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이런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일단 안정감이 부각됐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두 번째가 글로벌하게 또 살펴보면 이게 미국 달러의 약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요인만으로 외환 시장을 설명할 수는 없죠. 결국 그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최근에 공개됐던 연준의 그 통화정책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아주 많이 담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 결국 앞으로 이번에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연준의 계획대로 세 차례 인상 이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네. 반면 한국은 11월 말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할 거라는 기대가 되게 높아져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한국 원화를 지금 사두는 게 일단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연준의 예상만큼은 아닌 것 같고 한국 경기는 뭐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즉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에 안 좋다.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신호라든가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홍 박사님께서는 그런 의견에는 별로 동의 안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환율과 기업 실적 사이에는 반대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에 네. 대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이 항상 지나고 보면 그게 수출 기업 실적이 좋을 때라는 겁니다. 올해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네. 이 지수 중에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익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에만 영업이익이 무려 150조 원. 작년이 79조 원이었는데 네. 올해 150조 원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대로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잘 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 2016년 79조 원이었던 게 올해는 1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하고 과거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2005년, 6년, 7년처럼 우리나라 환율들이 뭐 그때는 900원대 또는 한때는 800원대까지 떨어졌던 시기에도 보면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증가했던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수출 기업들이 잘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네. 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순매수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외환시장에 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매도가 증가하면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시기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올라가서 벌어진 일이지 반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모든 조건이 동일한 가운데 환율만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달러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몰려오는 이유는 1번은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니까 달러를 벌어들여 와서 그렇고 그렇죠. 2번은 그걸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주식 사려고 또 달러를 들고 들어오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말인 거죠. 네. 그래서 달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고 원화 강세가 되는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이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곧 문제가 생길 거다. 걱정할 타이밍이다. 이게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이제 단정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시장에서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또 주식시장에서
이 수출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그렇게 딱 부러지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막 그렇게 크게 하락했던 시기들이 2005년, 6년이라든가 또는 2013년, 14년 같은 뭐 그런 시기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일관된 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006년이나 7년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었고요. 반대로 2013년, 14년에는 환율 떨어질 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들이 13년은 좋았는데 14년은 별로였는데 이번에는 또 환율이 작년부터 2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지금 사상 최고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 수출이나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또는 요인이 환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없다. 예, 그 말은 다른 요인. 그럼 1달러에 1,000원 할 때가 수출하기 좋으세요? 아니면 1달러에 1,100원 할 때가 수출하기 좋으세요? 이렇게 수출 기업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1,100원이겠죠. 당연히 1,100원이 좋긴 하나 그렇죠. 꼭 그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물건 사가는 소비자들, 외국 소비자들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달러가 1,000원이냐 1,100원이냐는 뭐 똑같은 상황이라면 1,100원이 좋겠지만 똑같은 상황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11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 수출 주도하는 품목들 살펴보면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전부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박을 비롯한 물론 안 좋은 경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산업들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하나요? 미리 움직이는 게 결국 선진국이나 또는 중국 같은 주요 우리나라 물건 수입해가는 나라의 경기인데 그 나라 경기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 최근에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 표시 수출 가격 그러니까 이제 수출 단가라고 하잖아요. 이 수출 단가를 계속 인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경기가 썩 나쁘지 않은 여건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신호로 봐야지 그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마찰 없는 또는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의 어떤 벌어진 일처럼 환율의 변동을 생각하는 것은 이 자칫하면 알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30원 더 내려가면 뭐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얼마나 나빠진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환율이 왜 떨어졌겠니? 세계 경기가 더 좋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른 더 훈풍이 더 강하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게 이제 더 강하냐라는 거는 또 산업마다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럼 뭐 외국 경기가 갑자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유럽이 더 안 좋아지거나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계속 잘 나갈 것이고 그럼 당분간 수출도 잘 되고 환율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즉 자칫하면 1,000원 이하로도 떨어져서 1달러가 900원대예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올 거라고 홍 박사님 보십니까? 또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돌이켜보니까 환율 떨어지는 요인만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10월달 또 9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 1,150원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모두 쏠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 하락의 쏠림이 존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환율 상승 요인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환율 떨어지는 상황일 때 한국은행이 정말 금리를 시장의 예상처럼 그렇게 올해 11월 내년 또 1, 2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 이것도 자신 없는 분 많을 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경제 성장률 3%를 기록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잘 없잖아요. 결국 이렇게 경기가 잘 돌아가는 나라인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랄까 이런 게 또 다시 부각될 여지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파월이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님이 내년 이제 2월 임기 끝나는 옐런 의장을 대체해서 새로 이제 그분이 자리를 잡을 텐데 역대 연준 의장님들이 이게
교체될 때가 항상 금융시장의 또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조건만 보면 환율이 무한정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내년 연초 정도까지는 환율이 좀 더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환율이 또 반등할 여지들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너무 쏠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겠어요. 환율이 이런 분위기로 계속 아래로 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금리를 올리기가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 외국인들은 더 들어올 거고 한국으로. 그러면 그 통화정책 당국이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입니다. 예. 대출받은 분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그러면 환율이 좀 더 떨어져 주라 이런 생각 하겠습니다. 이런 실제로, 그대로. 예. 실제로 이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때 금리가 급등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 부양의 입장에서 보면 또 환율 떨어지는 게 나쁜 요인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친 쏠림이 좀 제 생각에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단기간 급락했기 때문에 환율이 뭐 지금만 본다면 끝없이 달려갈 것 같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의 경제 타임머신. 박연미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는 얘기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우리가 고기 반찬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음식 문화라는 게 주머니 사정이랑 많이 연결돼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죠. 과거에 우리 밥상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담당했던 건 사실상 나물 무칠 때 한 방울 떨어뜨리는 참기름, 들기름 정도. 예. 뭐 고깃국은 제사나 명절 정도 돼야 먹는 거였고요. 신선한 해산물을 내륙에서 먹는다. 이거는 근대적인 운송 시스템이 발달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1인당 GDP 국민소득이 $500를 넘냐 안 넘냐 또는 $5,000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 메뉴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변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1인당 GDP $500를 기준으로 해서 밥상의 차림표가 달라지는데요. 이 수준을 딱 넘어서면서부터 육류 소비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500 넘어서면? 네, 이걸 소위 영양학적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네. 말하면 풀만 먹다가 고기 반찬 먹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1인당 500불이 연간 국민소득이. 여기에서 다시 10배인 1인당 GDP $5,000를 넘어서게 되면 네. 이때부터는 배부른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종전에는 기아나 기생충, 뭐 감염성 질환 이런 게 걱정인데 네. 1인당 GDP $5,000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이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을 걱정하는 그런 슬슬 시기가 와요. 시작되더라. 네, 요게 바로 역학적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예. 이 시점에 외식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5,000? 네, $5,000의 이 성인병과 함께 외식 산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건강하기로는 1인당 5,000불 할 때 먹던 정도가 딱 건강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먹는 욕심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럼 우리가 1인당 GDP $500를 언제 돌파했죠? 우리가 1인당 GDP $500를 이룬 시점이 1974년인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축산물과 과일류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대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기 소비가 늘어나는데 80년대 들어서는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요. 또 같은 기간에 곡류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반면에 80년대를 지나면서 육류 소비량이 2배 이상 급증합니다. 네. 90년대 이후에는 고기 먹는 게 일반적인 일이 되고요. 돼지갈비집, 닭갈비집이 80년대 이후에 뭐 한 집 걸러 한 집씩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5,000, 1인당 GDP $5,000는 우리가 언제 넘었죠? 그건 1989년이었는데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실질 임금이 크게 올라요. 그러면서 이 밥상의 문화가 한층 더 빠르게 변하게 되는데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는 거죠. 우리가 1인당 $5,000 안 되던 시점에 그럼 올림픽을 개최했었네요. 네, 그때 정말 그렇군요. 애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예전 뉴스들 보면 뭐 쇠고기 파동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책이 시장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쇠고기 값이 크게 떨어졌거나 뭐 이런 게 쇠고기 파동이라는 그쵸, 거죠? 급등락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고기 먹는다 이 말이 단순히 소고기라는 반찬을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고기라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소고기를 먹고자 했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공장식 축산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업으로 소를 키웠는데 2년은 키워야 상업성이 있거든요. 그냥 외양간에서 키우던 소 팔고 그러던 그렇죠. 시절. 그래서 이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나 이제 주머니에 돈 좀 있으니 소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값이 폭등을 하면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외국에서 소를 들여오는 거죠. 수입 소고기를. 이렇게 하면 한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걸 보고 농민들이 한우 키우면 안 되겠구나. 사육두수를 줄이면 다시 값이 오르고 그러면 다시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이 과정이 반복됐던 게 바로 쇠고기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한우값 올라가서 외국 수입산 소고기 들어올 정도 되면 내가 소를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소를 그때부터 기르실 거고 그 소 다 길러서 팔 때쯤 되면 나만 기른 게 아니라 모든 농민들이 다 길렀으니까 또 소가 많아졌을 것이고. 그렇죠. 항상 이 농사나 축산업이 풍작에 더 눈물 짓는 농민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요즘도 그렇고 요즘도 배추 같은 경우도 올해 또 비슷한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갈아 없는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문득 궁금한 게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도 무슨 가든 그래서 그렇죠. 소고기 구워서 파는 전문 식당. 이것도 꽤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든형 대형 고깃집이 등장한 건 198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래서 1982년 신문을 보면 신사동 논현동 일대에 10여 개의 가든형 대형 고깃집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이 실려 있는데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어떻게 상황을 묘사하냐면 넓고 편안한 공간, 거대한 주차장과 대형 수족관, 정원, 그리고 인공폭포를 가등형 고깃집의 정형으로 소개를 합니다. 또 그 휘황찬란하게 인테리어가 된 그곳에서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있다 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돼지갈비였느냐. 돼지갈비집을 중심으로 가든형 고깃집이 늘어난 게 여기서 돼지갈비 팔았어요? 그렇죠. 돼지갈비집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소갈비는 26대밖에 안 나오고 아랫갈비는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맞추면서 수요를 대려니 돼지갈비가 대안이었던 거고요. 돼지갈비도 약간 단가가 나간다 생각을 해서 등장한 게 닭갈비예요. 근데 사실 닭갈비는 그 맞지 않는 표현인 것이 닭갈비 먹을 때 닭갈비가 안 나오거든요. 살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해서 닭을 먹을 때도 갈비를 뜯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엔 뭐 특별하게 소고기 먹으러 가면 그럼 당연히 갈비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갈비보다는 이제 등심을 중심으로 소고기의 등급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서 황소의 인기가 사라지고 등심의 강점이 있는 고기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 시점이 이제 80년대 이후 90년대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죠. 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닭 같은 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양념통닭 전성시대가 그때 찾아옵니다. 참 먹는 거의 역사를 쭉 살펴봐도 그때 그랬었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까지도 쉽게 알게 되네요. 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중에 박연미 기자는 뭐가 제일 선호합니까? 저는 요즘에 닭가슴살로 갈아탔습니다. 네. 맛은 별로 없겠군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로부터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제 타임머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파업도 끝났는데 손경제 주말 방송 언제 시작하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내일부터 예전처럼 주말에도 방송을 계속합니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습니다만 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 때문인지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들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인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에 맡긴 돈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5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해주셨던 뉴스 중에 우리 변동금리 대출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 코픽스라고 하는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이번 달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네네. 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를 은행들이 잘못 산정했다. 좀 네네, 과하게 맞습니다. 부풀려서 산정을 해서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다인지 아니면 다른 오류가 또 있었던 건지 왜 이게 뒤늦게 밝혀지는 건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 금감원이 좀 더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네요. 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어저께 이제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저희 방송을 들었는지 관리 감독이 좀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자금 조달 원가가 어떤 건지 네. 자금 조달 루트가 많을 테니 그거 다 일일이 다 가져와봐 이런다는 거죠. 예, 그게 한 28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하면 286개 정도의 항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그 은행연합회가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것들도 있고 뭐 네. 해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코픽스 금리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하나은행이라는 곳에서 이 286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올리는 바람에 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3%입니다. 사실상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가슴 졸여야 했던 수능시험 무사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사회탐구와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과학탐구는 여러 과목들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사회탐구 중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비중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3.3%입니다. 이 사회탐구 중에서는 경제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제일 적습니다. 경제를 그만큼 어려워하고 점수 따기가 쉽지 않다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와 담을 쌓아놓으면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번 국어 영역에서도요,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든 게 경제 관련 지문이었습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슈팅과 정부 정책 수단을 소재로 한 지문이 국어 문제로 나온 겁니다. 오버슈팅이 무슨 축구 게임 용어인가 했다. 시간 여기서 다 버렸다 이런 학생들이 많던데요. 작년에도 국어를 비롯한 여러 과목에서 생활경제와 밀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평소 경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겸연쩍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자주 들으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에 경제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11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이게 뭐 오버슈팅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게 변동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변동시킬 수 있는 폭은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이제 코픽스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그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 산정 기준을 보면 보통은 이제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은행의 조달 원가와 비슷할 테니까요. 예, 은행채 금리거나 아니면 코리보 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리보 금리 역시도 여러 은행들이 이 조달하는 금리를 평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산정을 하는데 이 가상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고객의 신용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의 신용도로 해서 일단 금리를 조금 더 붙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마진을 내야 되는 부분, 네. 그 부분도 거기다 조금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 마진 폭을 얼마나 잡느냐가 은행 간의 차이를 좀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 이자율을 정할 때는 그런 거 다 정해놓고 마진폭도 정하고 가산금리도 알아서 정해서 김치영 고객님은 1년에 이자가 4%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네네. 3개월 후에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원가가 올라서 한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3개월 후에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김치영 고객님한테 마진을 좀 더 먹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까지 갑자기 갖다 붙이면 그 말은 3개월 후에 얼마든지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카오뱅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 고객들에 해당되는 금리를 자신들이 조정한 거지 네. 과거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선택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 변동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 변동이 시중금리나 은행의 원가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겠으나 그 변동폭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많다 하길래 예. 그럼 카카오뱅크만 더 갑자기 원가 높은 뭔가로 조달했다는 뜻은 아닐 테고.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닌데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출범할 때 카카오뱅크는 시장에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진폭을 상당히 아하. 줄여놓은 상태였고요. 예. 어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의 자체 감사에서 이게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체 감사도 아니었고 감사원이 이제 그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286개 중에 40개만 점검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220개 정도는 전혀 보지도 않았다. 어쩐지 사기업인 은행이 네. 2년 전에 혹시 우리가 금리 산정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2년 전 서류를 왜 뒤져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잠깐 그래서 했었는데 참 이건 고맙다. 뒤늦게라도 살펴보고 또 숨기지 않고 알려줬으니 네. 그것도 아니었네요. 감사원이 들여다보다가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정책 감사를 하면서 코픽스 오류가 예전에도 한두 번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일일이 다 맞춰보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개를 보는 것도 네. 2012년도에 한 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나마 보고 있는 게 40개였고 예. 2015년도에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또 한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 주요 항목만 보면 되겠지라고 해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걸 전부 다 볼 테고 예.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책임자까지 다 뭐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그 안 준 거에 대한 그 가상금리라도 우리도 좀 이자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주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시영 기자 덕분에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은 예. 금리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죠. 네. 카카오뱅크라고 인터넷 은행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뱅크가 뭐 예금 금리도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을 할 때 절차도 간단하고 대출 그렇죠. 금리도 다른 은행보다 싸다. 네. 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일 텐데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또 말들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뉴스로 나온 얘기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10월 달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카카오뱅크의 평균 금리가 3.75%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월 달과 비교해 보면 0.5% 포인트 정도가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뭐 이 폭이 뭐 맞냐 적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어떻게 됐냐가 지금 좀 논란인데 다른 시중 은행들은 이 기간에 0.1% 포인트 정도를 금리를 올렸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니까 네. 예. 야 이렇게 싸다고 했던 카카오뱅크가 결국에는 고객들 잔뜩 확보해놓고 너네 금리 이제 올리면서 점점 장사하는구나. 뭐 이런 지금 뭐 여론이라고 할까요? 네. 언론들도 좀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해하는 상황이죠. 카카오뱅크가. 여쭙고 싶은 게 한두 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으면 네. 대출을 받고 난 후에 대출의 만기까지는 이자율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매달 이자율이 바뀔 수 있다고 서로 알고 대출을 받은 겁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해줬던 마이너스 통장은 대부분 1년의 고정금리 상품이었어요. 1년 후에 갱신을 하면 그때 갱신하는 이자가 거죠. 달라지지만 1년 동안 이자는 항상 고정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예. 예. 그런 상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넷 뱅크들이 나오면서, 인터넷 은행들이 나오면서 상품을 좀 다양화한 것이죠. 그래서 1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갈 수도 있고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어제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측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자기네들이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8은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이고 2 정도는 변동금리, 3개월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전에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금리가 올라서 야 이거 가지고 완전히 장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까 말한 2 정도는 해당이 되고 알겠어요. 8알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고객들 되는 10명 거죠. 중에 8명은 1년 동안 이자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뀌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으셨으니 이번 네. 사건과는 무관하고 예. 나머지 한 2명 정도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금리가 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도장 찍으신 분들인데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네, 그거는 그런데 그 변동이 조금만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확 많이 오르더라. 됐다. 그 얘기군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의 변동금리라고 하는 건 은행들이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막